등 한가운데가 쩍 하고 갈라집니다. 그 틈으로 무언가 빠져나오려 발버둥 치는데 이 끔찍한 고통의 정체를 아세요? 100년을 입어온 내 갑옷, 그러니까 제 등껍질을 벗어내는 중인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제가 100년 동안 단 한 번도 늙질 않았다는 겁니다. 시력은 그대로고 발톱은 더 강해졌고 몸집은 해마다 커지기만 했거든요. 텔로미어라는 세포 시한 장치가 짧아지질 않으니 영원히 젊은 셈이었죠. 그런데 늙지도 않는 제가 왜 하필 지금 죽어야 할까요? 그 충격적인 이유를 찾아 어머니 꼬리 밑에 매달렸던 탄생의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후추할 만한 1mm짜리 알, 그게 100년 전 저였습니다. 똑같이 생긴 형제자매가 무려 10,000개, 어머니의 거대한 꼬리 밑에 끈끈한 점액으로 다 같이 매달려 있었죠. 그런데 이게 어머니한테는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알을 품는 시간이 자그마치 11개월이거든요. 무거운 꼬리 때문에 도망치는 속도는 느려지고 알 냄새는 천적을 불러들이니까요. 굶주린 대구나 가오리가 어슬렁거려도 어머니는 불 밖으로 한 발짝도 안 나갔습니다. 그냥 숨어서 굶으면서 묵묵히 버틴 거죠. 그러다 가끔 무거운 꼬리를 천천히 부채질했는데 그게 우리 10,000개의 알한테 산소를 보내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살라고 숨 쉬라고 보내주는 신호였던 거죠. 30대 직장인 김대리가 야근하면서도 아이 분유값 벌겠다고 버티는 거랑 뭐가 다를까요? 어머니는 11개월을 그렇게 자기 몸을 갈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처음 감각한 것, 그게 바로 이 부채질이 만들어낸 미세한 떨림이었습니다. 빛도 보기 전에 소리부터 들은 거죠. 어머니가 만들어낸 그 생명의 진동을요. 어느 봄날 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꼬리가 갑자기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다급하게 부채질을 시작했죠. 그게 바로 신호였습니다. 이제 껍데기를 깨고 나오라는, 부화하라는 어머니의 마지막 명령이었던 거죠. 그렇게 저는 10,000명의 형제들과 동시에 어머니 꼬리를 떠났습니다. 1mm짜리 투명한 유생이 된 우리는 본능에 이끌려 빛이 보이는 위로 바다 표면을 향해 헤엄쳐 올라갔습니다. 빛이 곧 희망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착각이었습니다. 빛이 비치는 그 표면은요, 사실 거대한 사냥터였습니다. 작은 새우, 해파리, 그리고 머리를 물속에 처박으며 사냥하는 정어리 떼까지 갑각류라면 환장하는 포식자들이 입을 쩍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걔네 입장에서 1mm짜리 우리는 뭐였을까요? 바다에 흩뿌려진 팝콘, 딱 그 정도 간식이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아직 다리도 덜 자라서 스스로 헤엄도 못 쳤다는 겁니다. 물살이 미는 대로 속절없이 떠밀려 다녔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 와중에 살겠다고 저는 저보다 더 작은 플랑크톤을 입으로 받아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잔인하죠. 태어나자마자 빛을 향해 올라갔는데 그 빛이 죽음의 입구였으니까요. 인생의 첫 번째 시험이 살아남기 그 자체였던 겁니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저는 그렇게 본능 하나로 죽음의 바다를 떠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지옥이 시작됩니다. 포식자가 득실거리는 그 바다 표면을 저는 무려 5주 동안 떠다녀야 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우주를 정처 없이 헤매는 기분이었죠. 이 5주가 제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낡은 갑옷을 벗어 던지는 탈피를 자그마치 4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탈피라는 게 보통 무서운 게 아니거든요. 막 껍질을 벗은 직후의 몸은 종이처럼 흐물흐물해서 방어력이 그냥 제로입니다. 이 순간에 포식자한테 딱 걸리면 그날로 끝나는 거죠. 성장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이 곧 죽음의 문턱인 겁니다. 그렇게 형제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새우한테, 해파리 촉수에, 심지어 저보다 조금 더 큰 형제의 입속으로요. 네, 동족한테 잡아먹힌 거죠. 그렇게 9,995명이 덧없이 사라졌습니다. 10,000명 중에 9,995명이요.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인간으로 치면 이렇습니다. 한 학년에 1,000명이 입학했는데 졸업할 때 살아남은 게 1명도 안 되는 거예요. 단 0.5명. 그 정도로 희박한 확률을 뚫어야 했습니다. 운이 좋았던 걸까요? 다리가 자라고 더듬이가 돋아난 저를 포함한 단 5명, 10,000명 중에 딱 5명만이 이 5주를 살아남았습니다. 제가 특별히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아서 아직 잡아먹히지 않았을 뿐이었죠.
다리가 제법 헤엄칠 만큼 자라고 더듬이가 처음으로 페로몬이란 걸 감지하기 시작하자 제 안에서 뭔가 확 바뀌었습니다. 5주 동안 그렇게 쫓아다니던 빛을 더 이상 쫓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어두운 바닥으로 내려가라고 본능이 명령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삶의 터전을 통째로 옮겼습니다. 밝고 환했던 위쪽 세상과는 정반대인 곳으로요. 5cm 앞도 안 보이는 빛이라곤 한 점도 없는 자갈과 진흙 바닥, 거기가 제 새로운 집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눈이 무용지물인 어둠 속에서 다른 감각들이 폭발적으로 깨어난 거죠. 긴 더듬이는 미세한 진동을 읽어내고 짧은 더듬이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은퇴하고 시력 잃은 박 사장님이 손끝 감각만으로 세상을 읽어내듯 저도 온몸으로 세상을 다시 배운 거죠. 심지어 제 몸 전체엔 수천 개의 후각세포와 수백 개의 화학 수용기가 돋아났습니다. 물속에 아미노산 한 방울만 풀려도 그게 어디 있는지 정확히 잡아낼 수 있게 된 거죠. 눈을 버리는 대신 온몸이 코가 되고 귀가 된 셈입니다. 그렇게 더듬으며 기어다니다 줄무늬 농어와 가오리를 피해 자갈 틈으로 우연히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이 좁고 답답한 굴이 앞으로 1년간 제 유일한 안식처가 됩니다. 밖엔 한 발짝도 안 나갔어요. 그저 흘러 들어오는 플랑크톤만 받아먹으며 숨죽이고 버텼습니다. 이 굴이 안전한 줄 아셨죠? 천만에요. 여긴 외부 천적보다 더 끔찍한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같은 종, 더 큰 바닷가재들의 침입이요. 네, 동족이 동족을 잡아먹는 겁니다. 이게 바닷가재의 잔인한 본성이거든요. 좁은 데 모아두면 7cm짜리가 5cm를 먹고 5cm가 3cm를 먹어 치웁니다. 철저한 식사 사슬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양식이 안 됩니다. 한 수조에 넣으면 서로 잡아먹어 버리니까요. 여러분이 드시는 바닷가재가 100% 자연산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끔찍한 동족 포시 때문입니다. 그러니 굴 밖에서 큰 동족이 더듬이를 들이밀고 안쪽을 더듬을 때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가미 부채질조차 딱 멈췄습니다. 숨을 참은 거죠. 등을 굴벽에 바짝 붙이고 진동 하나 새어나가지 않게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살아있다는 그 어떤 신호도 들키면 안 됐으니까요. 그렇게 1년을 버티며 5cm까지 자라는 동안 저는 7번이나 탈피를 감행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탈피 직후 며칠은 작은 개한테조차 잡아먹힐 만큼 흐물흐물하다고요. 그 위험천만한 순간마다 저는 굴 가장 깊숙한 어둠 속에 처박혔습니다. 그리고 방금 막 벗어낸 제 껍질, 그러니까 제 시체나 다름없는 그 빈 껍데기 뒤에 몸을 숨겼죠. 내 죽은 모습 뒤에 숨어서 진짜 죽음을 피한 겁니다. 만분의 1, 그 확률을 뚫고 살아남은 저에게 이번 탈피는 좀 특별합니다. 6cm가 되는 이번 껍질가리에서 평생 짊어지고 다닐 제 무기가 결정되거든요. 그것도 양손이 서로 다른 비대칭의 무기로요. 바닷가재의 두 발톱은 생김새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쪽은 조개 껍데기도 으스러뜨리는 거대한 크러셔, 다른 쪽은 살을 빠르게 저미는 가늘고 날렵한 시저. 그런데 이게 어느 손에 생길지 유전자로 정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순전히 환경과 어느 손을 더 많이 썼느냐로 결정됩니다. 자, 30대 김대리가 매일 헬스장에서 오른팔만 단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른팔만 우람해지겠죠. 새끼 바닷가재도 똑같습니다. 거친 자갈에 부딪히고 먹이를 잡느라 매일 운동시킨 쪽, 그쪽 손의 신경회로가 점점 굵어지다가 다음 탈피 때 거대한 크러셔로 발달하는 겁니다. 반대로 부드러운 모래밭에서만 자라 으깰 일이 없던 녀석은요, 양손 다 그냥 가느다란 시저로 남아버립니다. 저는 운이 좋았죠. 거친 자갈이 깔린 굴에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오른손을 부지런히 썼고 오늘 밤 드디어 등껍질이 우두둑 갈라지면서 진짜 크러셔를 완성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목숨을 건 일이었어요. 좁은 봉합선을 뚫고 나올 때 거대해진 새 관절이 옛 껍데기에 턱 걸려버린 겁니다. 여기서 못 빠져나와 죽는 노년 바닷가재가 한둘이 아니거든요. 저는 간신히, 정말 간신히 그 위기를 넘기고 빠져나왔습니다.
크러셔를 장착한 탈피를 마치고 딱 30분, 한숨 돌리기도 전이었습니다. 갓 탈피한 제 부드러운 살에서 풍기는 냄새, 이게 물속에서 가장 진한 페로몬이거든요. 그 냄새를 맡고 저보다 덩치 큰 7cm짜리 동족이 굴 입구로 슥 다가온 겁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죠. 다리엔 아직 힘도 없고 갑옷은 두꺼운 종이짝처럼 물렁물렁한 상태, 그야말로 절체절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등을 굴 안쪽에 바짝 붙이고 방금 막 자라난 유일한 무기 크러셔를 앞으로 쭉 내밀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향해 능동적인 위협을 시도했습니다. 평생 숨고 도망만 치던 제가 말이죠. 상대의 더듬이를 제 더듬이로 부드럽지만 강하게 탁 쳐냈습니다.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이런 의사 표현이었죠. 상대도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탈피한 먹기 딱 좋은 5cm짜리란 걸 단번에 알아챘죠. 그런데 동시에 제 앞발의 위협적인 크러셔도 감지한 겁니다. 제 잡아먹으려다 내가 다칠 수도 있겠는데 이 계산이 선 거죠. 그 짧은 망설임 끝에 7cm 동족은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 굳이 다쳐가며 먹을 필요 없다고 판단한 거죠. 그 계산 덕분에 저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6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20번의 탈피와 6번의 이사를 거쳤고 굴 입구를 막은 문어 다리를 크러셔로 싹둑 잘라내며 첫 사냥도 해봤죠. 그렇게 저는 어엿한 7년 차 어른 바닷가재로 늠름하게 자라났습니다. 어른이 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30m쯤 떨어진 다른 굴에서 낯선 냄새가 물살을 타고 흘러들어왔습니다. 암컷 바닷가재가 보낸 신호였죠. 그런데 이 신호 좀 충격적입니다. 암컷은 얼굴 앞쪽 콧구멍 위치에 분비공이 있는데 거기로 짝짓기를 원하는 페로몬 가득한 소변을 뿜어낸 거거든요. 네, 오줌으로 사랑을 고백한 겁니다. 동네에서 제일 크고 강했던 저는 그 냄새에 홀린 듯 다리를 움직여 그녀의 굴로 향했습니다. 더듬이로 진동을 읽으며 페로몬이 가장 진한 곳에 꼬리를 살짝 댔더니 암컷이 안에서 자기 더듬이를 쓱 내밀더군요. 들어와도 좋다는 허락이었죠. 근데 여기서 암컷은 목숨을 겁니다. 제 정자 주머니를 배에 받으려면 단단한 갑옷을 스스로 벗어 던져야 하거든요. 탈피 직후 그 30분, 완벽하게 무방비한 그 시간 동안 암컷은 언제든 수컷한테 잡아먹힐 수 있습니다. 사랑을 하려다 식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암컷은 영악합니다. 아무 수컷이나 받아주지 않아요. 굶주린 작은 수컷 말고 자기를 잡아먹을 확률이 가장 낮은 가장 거대한 수컷을 고릅니다. 덩치가 클수록 배가 덜 고프고 여유가 있으니까요. 저는 그 선택을 받은 거고 그녀를 공격하지 않고 1분간 얌전히 정자 주머니를 전달했습니다. 암컷은 이걸 최대 2년까지 보관합니다. 그러다 먹이가 풍부한 최적의 순간이 오면 그제야 만 개의 알을 수정시키죠. 그리고 제 어머니가 그랬듯 11개월을 꼬리에 매달고 다니는 겁니다. 짝짓기 이후로 50년이 흘렀습니다. 50년이요. 그 사이 저는 처음에 12배인 60cm까지 거대해졌고 크러셔는 어른 주먹만 해졌죠. 이쯤 되니 저를 건드릴 천적이 거의 없습니다. 상어나 인간 빼고는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오래 살아남은 비결이 뭔지 아세요? 바로 좌절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 제 신체 일부를 스스로 뚝 잘라내는 능력이죠. 도마뱀이 꼬리 자르고 도망치는 거, 그거랑 비슷합니다. 다만 저는 훨씬 더 처절했죠. 20살 무렵이었습니다. 거대한 가오리 한 마리가 저를 통째로 빨아들이려고 덮쳤어요. 그 찰나 저는 고민도 안 했습니다. 자동 분리선을 따라 왼쪽 시저를 뚝 끊어냈죠. 그리고 그걸 가오리 입에 던져주고 주랭랑 친 겁니다. 팔 하나 내주고 목숨을 건진 거죠. 쇳십 살 땐 더 아찔했습니다. 인간이 설치한 통발, 그 안에 든 청어 미끼 냄새가 어찌나 치명적이던지 홀린 듯 다가가 미끼를 먹으려다 그만 다리가 통발에 턱 끼어버린 겁니다. 그대로 끌려 올라갔으면 누군가의 저녁 식탁에 올랐겠죠. 하지만 저는 미련 없이 다리 한 짝을 통발 안에 남겨두고 도망쳤습니다. 다리 하나 값으로 목숨을 산 셈이죠. 그럼 잘라낸 팔다리는 영영 없는 거냐? 아닙니다. 탈피를 거듭할 때마다 조금씩 다시 자라납니다. 무려 5년에 걸쳐서요. 신경과 혈관까지 완벽하게 원래 크기 그대로 재생되는 거죠. 잃어버린 걸 시간을 들여 되찾는 겁니다. 단지 그 시간이 좀 길 뿐이었죠.
이제 제 죽음의 진짜 이유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70살을 넘기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2년이던 탈피 주기가 3년, 4년으로 점점 늘어진 겁니다. 그러다 벗지 못한 낡은 등껍질 위로 세균이 들러붙어 껍질을 갉아먹는 껍질병까지 생겼죠. 근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사실, 생물학자들이 연구해보니 바닷가재는요, 생식세포뿐 아니라 근육이고 신경이고 몸 전체에서 텔로머라제라는 효소가 무한정 뿜어져 나옵니다. 이 효소가 세포의 시한장치, 그러니까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걸 막아버리는 거죠. 덕분에 저는 나이를 먹어도 생식력이 떨어지지도 시력이 흐려지지도 않았습니다. 100살에도 20살 같았죠. 학자들은 이걸 무시 가능한 노화라고 부릅니다. 죽을 확률이 나이 들어도 안 오르는 인간이 그토록 꿈꾸던 불로의 몸, 제가 바로 그걸 가진 존재였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게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영원한 젊음을 준 이 효소가 동시에 저주가 된 거죠. 텔로머라제가 꺼지질 않으니 세포 분열도 멈추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 몸은 탈피할 때마다 부피를 50%씩 불리며 끝도 없이 거대해졌습니다. 문제는 몸은 무한정 커지는데 그걸 감당할 에너지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영원한 성장을 선물했던 그 효소가 제 몸이 버틸 한계를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늙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너무 커진 탓에 제가 만든 갑옷 안에 스스로를 가둬 죽는 겁니다. 젊음의 대가가 바로 죽음이었던 거죠. 100살이 된 봄, 4년 만에 시작된 제 마지막 탈피였습니다. 그런데 끝없이 자라 거대해진 가슴과 크러셔가 옛 껍질의 좁은 틈에 그만 단단히 끼어버렸습니다. 나오려 할수록 더 꽉 조여왔죠. 껍질병 때문에 세균은 살갗 깊숙이 파고들고 그 고통 속에서 저는 다리를 비틀며 필사적으로 빠져나오려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어요. 결국 에너지가 바닥나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고 더듬이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늙지 않아 100살에도 멀쩡했던 제 두 눈, 그 눈을 감기 직전 제가 마지막으로 바라본 게 뭐였는지 아세요? 100년 전 제가 살겠다고 처음 비집고 들어왔던 바로 그 굴, 그 천장에 박힌 작은 자갈 한 알이었습니다. 시작했던 그 자리에서 저는 생을 마감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 굴에서 숨을 거두는 바로 그 순간에도 멀지 않은 다른 바위 그늘에선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어른 암컷이 만 개의 알을 살리겠다고 11개월의 굶주림을 견디며 꼬리로 산소를 부채질하고 있었던 거죠. 100년 전 제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요. 제 100년 생존을 상징하던 그 우두둑, 껍질 갈라지는 소리, 그 소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 개의 알 중에 살아남아 크러셔를 만들고 좌절을 견디며 살아갈 단 한 마리, 그 새 생명을 통해 또 다른 100년으로 멈춤 없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바다의 시간은 죽음과 탄생을 끌어안고 계속 흘러갑니다. 오늘은 바닷가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